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13일 저녁부터 진행하는 K리그 국내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과 부천FC입니다. 충남 아산의 은고인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이 강할 때 볼을 지켜내는 능력은 불안합니다. 김승호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볼 배급을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패스 선택이 제한됩니다. 손준호는 순간적인 박스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수비 전환 상황에서는 위치 선정에 미숙함이 드러납니다. 팀 전술적으로는 3-4-3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반복적인 약점이 나타납니다. 특히 압박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상대 공격수에게 쉽게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부천FC의 몬타녀는 뒷공간 침투에 탁월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타이밍 좋은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듭니다. 박창준은 측면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고 템포를 유지하며 전방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부천의 3-4-3 전술은 전방 자원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의 무게 중심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는 몬타뇨와 박창준이 동시에 가속을 붙이며 수적 우위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충남 아산의 3백이 부천의 뒷공간 침투와 측면 돌파를 버텨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천은 몬타뇨와 박창준이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며 공격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은 은고이와 손준호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함을 보입니다. 특히 중원 압박이 유지되지 못하면 부천이 손쉽게 전방까지 볼을 전개하며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의 전술적 응집력은 원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압박 강도 차이에서 우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공격의 다양성과 전환 속도에서 앞선 부천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천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FC서울입니다. 강원FC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지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패스로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서민우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크로스 패턴으로 공격 활로를 넓히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강원은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이 살아나며 맞춤형 전략을 통해 상대 전술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경호 감독은 변칙적인 전술 변화를 적극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전방에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FC서울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조영욱은 스피드와 문전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창출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한계가 있습니다. 안데르손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연계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루카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압박 저항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의 질이 떨어지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클리말라의 부상 이탈은 치명적이다. 전방에서 무게감을 잃으면서 공격 패턴이 더욱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조영욱 중심 전술만 고집하고 있고 이미 리그 대부분의 팀들이 이 루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적 유연성과 준비된 맞춤 전략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강원은 홈 경기에서 정경호 감독의 기민한 전술 운영을 앞세워 상대의 빈틈을 집요하게 노릴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제공권과 서민우의 측면 돌파 그리고 이지호의 안정적인 중원 전개가 결합되면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열립니다. 반면 서울은 조영욱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클리말라의 부상 이탈로 대체 카드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원이 주도권을 잡고 홈 관중의 힘까지 더해 득점 기회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전략과 응집력에서 앞선 강원이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현대입니다. 포항의 이호재는 전격 복귀전을 치르며 전방에서 높이와 힘을 더해줄 핵심 자원입니다. 제공권과 위치 선점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울산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르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빠른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듭니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템포 조율을 맡아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포항은 4-4-2를 기반으로 좌우 측면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를 흔드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홈에서의 강한 응집력과 더비 특유의 분위기를 등에 업으면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 현대의 에릭은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시작점을 만듭니다. 루빅손은 스피드와 돌파력이 뛰어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진현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울산은 4-3-3 전형을 활용해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지만 풀백들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포항의 측면 공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 리듬이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이호재의 복귀로 인해 포항이 전방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르지와 홍윤상이 측면을 주도하며 울산 풀백을 공략한다면 포항은 다양한 크로스 루트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울산은 루빅손과 에릭을 활용해 맞불을 놓겠지만 전개 과정에서 압박에 막힐 경우 공격 루트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더비 특유의 강한 텐션과 홈팬들의 응원이 맞물린다면 포항은 초반부터 울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전방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포항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결국 이번 동해안 더비는 복귀 효과와 측면 우위가 경기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전북현대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진우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공격의 활로를 열어줍니다. 김진규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패싱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공격 전개와 수비 커버 모두에 기여합니다. 특히 벤치에서 출격 대기 중인 이승우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침투로 경기 후반 전북의 무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주전과 교체 자원 모두에서 확실한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유광현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버티지만 상대 수비를 흔드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정재인은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나 수비 전환 시 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김현욱은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리듬을 만들어가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전개 속도가 떨어집니다. 대전은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전북의 강한 압박과 템포 전환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은 콤파뇨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전진우의 스피드 돌파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김진규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상대 압박을 끊어내고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반 교체 카드로 투입될 수 있는 이승우의 날카로운 침투는 경기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대전은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압박에 묶이며 빌드업 단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북이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주고 승리를 가져갈 흐름입니다. 전북현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경남FC와 김포FC입니다. 경남FC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중민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전술 조직력이 흔들릴 때는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마세도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신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팀 전체의 패스 템포가 늦어질 경우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나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압박이 거세지면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을용 감독의 잦은 사퇴 이후 김필종 임시체제는 아직 조직적인 완성도가 부족하고 선수단의 심리적 동요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경기 운영면에서 흔들리며 김포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포FC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조성주는 전방 압박을 주도하며 상대 수비의 빌드업을 끊고 빠른 전환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재훈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커버 범위를 보여주며 압박과 전개 모두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에서 압박을 통한 주도권 확보를 명확히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상대 진영에서 탈압박을 차단하며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포는 체력적 우위와 전술적 응집력에서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감독 공백으로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남과 압박 강도로 흐름을 잡으려는 김포의 대결입니다. 경남은 임시체제의 한계 속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는 루이스의 뒷공간 침투와 조성준의 전방 압박, 최재훈의 중원 장악력이 맞물리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김포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에는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을 모두 고려했을 때 김포가 훨씬 우세합니다. 김포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수원삼성입니다. 서울이랜드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가브리엘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세컨드 볼 소유를 돕습니다. 변경주는 박스 안에서 폭발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마무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공격수입니다. 에울레르는 좌우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라인을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 연결 고리를 만듭니다. 서울이랜드는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침투와 짧은 패스를 결합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전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수원 삼성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장점이 있지만 발빠른 압박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파울리뇨는 순간적인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반전을 꾀하지만 전개 속도가 늦으면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이규성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밸런스를 맞추지만 압박 회피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 수비수 한호강의 퇴장 결장은 치명적이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과 조직력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온은 그 공백을 메우려 하겠지만 박스 안집중력과 제공권 싸움에서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주전 센터백 결장으로 인한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이랜드는 변경준과 에울레르의 박스 침투가 살아날 경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가 결합되면 전방에서 두세 차례 파상 공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원 삼성은 일류첸코와 파울리뇨를 앞세운 단순한 공격 루트에 의존해야 하지만 후방 공백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이랜드의 템포와 압박 강도는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술적 응집력과 공격 효율성에서 앞서는 서울이랜드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시티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천안은 3-4-3 전형을 통해 수비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라인을 깊게 내리고 후방 블록을 촘촘히 구성합니다. 이정엽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기반으로 최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이지호는 중원과 공격을 연결하며 폭넓은 활동량을 보이는 자원으로 공수 양면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김성주는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수비 가담까지 병행하며 경기 전개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천안은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고수하며 강한 공격 템포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시합니다. 인천은 4-4-2 전형을 사용하며 전통적으로 블록 수비와 빠른 역습에 집중하는 전술을 즐겼습니다. 무고사는 제공권 장악력과 박스 앞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공격 기회가 적은 경기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제르소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전환 시 핵심 축을 담당하지만 내려앉는 경기에서는 위력이 반감됩니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경험과 안정적인 배급 능력으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지만
전체적으로 느슨한 경기에서는 공격적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인천 역시 수비적 안정에 치중하며 필요할 때만 빠르게 역습을 시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철저히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만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은 라인을 내리고 조직적으로 압박을 걸며 전환 속도 역시 빠르지 않아 득점 찬스가 제한적입니다. 인천 역시 수비를 우선시하며 블록을 두텁게 쌓아두는 방식으로 나설 경우 공격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뚜렷한 주도권을 잡기 어렵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루즈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공격적인 선택보다는 안정성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종합했을 때 무승부에 가까운 그림이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